저는 38살 김하나예요. 흔히 말하는 은메달을 목에 맨 엄마죠.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 둘은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는 동메달이라는 옛말 때문이에요. 참고로 아들 둘이면 목메달, 아들 셋이면 고생길이 훤해 천국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 고추 하나 달린 놈 못 나왔다고 유난 떠는 시댁의 표적이 되어버린 며느리거든요. 첫째 딸 은별이와 둘째 딸 은솔이 이렇게 딸만 둘 낳았다고 죄인 아닌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어요. 시댁에서는 대놓고 손이 귀한 집안이라며 아들 못 낳는 저를 구박했고 저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 움츠러들며 지내야 했네요. 저희 집은 딸이 정말 귀한 집이었거든요. 아빠가 4형제인데 큰아빠, 작은아빠 모두 아들만 둘, 셋 낳으셨거든요. 셋째 작은아빠는 재혼으로 아이가 있는 작은엄마와 결혼하셔서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거기도 아들 하나 있으니 결국 4형제 중에 딸은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막내인 저희 아빠가 저를 낳았을 때 저희 집은 정말 축제 분위기였다고 해요. 친척들이 한마디씩 덕담을 보태며 집안이 환해졌고 마을 어르신들까지 찾아와 이 집에 드디어 꽃이 피었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저도 사진첩 속에서 분홍 저고리 입고 웃고 있는 제 돌잔치 사진을 보면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들떴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아이, 우리 하나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당연하지. 누구 핍줄인데. 우리 하나 누가 데려갈지 아주 복 받았네. 복 받았어. 누가 하나를 데려간다고 해. 하나는 평생 아빠랑 살 거야. 그렇지? 아이고, 이 사람이 딸내미 혼자 막을 일 있어. 말이 씨가 된다고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형제끼리 왕래를 잘 안 하는 집들도 있다는데 우리 집은 저 하나로 아빠의 4형제가 똘똘 뭉쳤어요. 큰엄마들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는데 대리만족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을 정도였죠. 어릴 때부터 큰아빠, 큰엄마들이 저에게 세뇌시키신 게 있었어요. 왜 큰엄마, 큰아빠겠냐고. 엄마 아빠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예뻐해 주셨거든요. 당신 자식들 옷 살 때 제 옷도 사주시고 입학하면 입학금, 졸업하면 졸업 축하금까지 용돈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희 집 형편은 4형제 중에 가장 못 살았는데 아빠가 항상 복둥이 딸 덕분에 형편이 나아진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아빠 형제 우애가 깊은데 남자들이라 자존심 상할까 봐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딸인 제가 생겼으니까 제 핑계 삼아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느낌이었죠. 명절이나 어른들 생일이면 친척 집에 모여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는 와중에도 늘 제 이름이 먼저 불러졌어요. 작은 아빠는 우리 하나 먹을 것부터 챙겨라 라는 말씀을 늘 달고 사셨고 큰엄마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가득 담아주곤 했죠. 그럴 때면 사촌 오빠들이 장난스럽게 우리 집 귀한 공주님이네 하며 절 놀리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철없이 그게 세상 모든 딸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알았죠. 오빠들 역시 제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챙길 정도로 친정 집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열 1위는 과연 저였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건 반대 끌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저와 정반대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만난 건 아주 어릴 때로 저희는 동네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딸이 귀한 걸 남편도 알고 있었고 반대로 남편 집안에는 아들이 귀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집은 딸이 귀한 우리 집과는 달리 아들을 얻기 위해 애써온 분위기가 짙게 배어 있었거든요. 사돈댁 모임에서조차 아들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 만큼 남편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의 보물이었던 셈이죠. 옛날에는 놀이터라는 것보다 공터가 더 익숙했는데 서울에도 밭이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곳이 사라지고 신도시가 들어설 무렵 자랐거든요. 공터에 공사자재가 놓여 있으면 거기서 놀곤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원형 파이프 같은 데 들어가
각자 집인 척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그랬죠.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난 돈만 벌어올 테니까. 하나야, 너는 정말 엄마 같아. 맞아. 그리고 성민이는 완전 아빠 같고. 그때마다 저와 남편이 부부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웃겼어요. 어른들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실제 상황 같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은 늘 엄마 아빠를 저와 남편 시키고 자기들은 딸아들이 되었죠. 하루는 딸 부잣집 아들 역할, 또 다른 하루는 아들 많은 집 딸 역할을 하며 지냈어요.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안 하고? 왜 내가 해야 해? 너나 해. 아유, 정말 남자답지 못하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남편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랐어요. 제가 공주처럼 자랐다면 남편은 왕처럼 자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하면 늘 싸움의 연속이었던 건 제가 하는 말들을 남편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 남편은 당연히 엄마가 해주셨으니 늘 평행선이었던 거죠. 아이들 장난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부터 성격 차이와 집안 분위기의 차이가 은근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다툼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여하튼 그렇게 지나쳤는데 대학교를 같은 대학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제가 눈치를 주며 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기도 했어요. 뭐 부려먹는다고 오해하실까 봐 이야기를 하면요. 뭐랄까? 하도 떠받들여 자란 티가 났다고 해야 하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해야 하는 당연한 것들을 몰랐거든요. 이를테면 회의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음료를 사와서 돌리면 안쪽으로 음료수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넘겨야 하는데 어찌 된 게 이 인간은 딱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받아서 미리 먹고 앉았어요. 배려라는 걸 받아만 봤으니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다른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는 순간에도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웃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순진해 보였고 그래서 더 갈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심이 있었다기보단 사람 만들고 싶다는 갈망이 더 그때는 강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항상 부드럽지만은 않았지만요. 제가 잔소리 섞인 말을 하면 남편은 삐죽거리다 며칠 뒤에야 조금씩 고쳐 나갔거든요. 그래도 변화가 눈에 보일 때마다 내가 괜히 곁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묘한 뿌듯함이 생기기도 했네요. 야, 김성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뭐가? 음료수 혼자 먹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마시라고 준 거 아니야? 너 언제 사람 될래 정말? 알겠어, 알겠다고.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래서 저는 갈구기도 참 많이 갈구면서 그 옛날 엄마 아빠 놀이할 때처럼 어이구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코치를 했어요. 주위에서는 뭐 썸 타기 전부터 부부냐고 놀려댔지만 어릴 때 워낙 그렇게 지내서 그런 소리는 개의치 않았고 그저 남편이 사람답게 폐 안 끼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 동네 욕 보이지 말자 정도?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랬으면 싸움이었겠지만 어릴 때부터 한결같았기에 중간에 공백 기간이 한 8년 이상 있었는데도 편하고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와 다르게 남편도 머리가 컸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인지 차츰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이 군대 갔다 오고 갑자기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하나야, 나랑 결혼해. 뭐? 갑자기 뭔 소리야? 진짜야.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유, 너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를. 야,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 진심이야. 너 아니면 난 평생 눈치 없는 인간으로 살 것 같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소원도 좀 들어줘. 응?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농담 같으면서도 진심 어린 눈빛이었거든요. 그동안 투덜거리며 인간의
언제 철들래 하던 제 말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당혹스러웠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남편이 꽤나 편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익숙함을 자랑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 사람처럼 내 말 잘 듣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는 저를 쌍수들고 반겼어요. 아들 많은 집 딸이기 때문에 손귀한 집의 대를 이어줄 귀한 몸이라나요? 친정 부모님 역시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시부모님을 보며 마음을 놓으셨고요. 어머나, 우리 하나 정말 예쁘네. 선기한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어. 그래, 우리 성민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하나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양가가 웃음꽃을 피우며 화기애애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잠시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했어요. 딸 귀한 집과 아들 귀한 집이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나 싶었죠. 단 하나, 아들 귀한 집이라 혹시 시집살이를 시키면 어떻게 하나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신 것도 아니지만 한 동네 사람이다 보니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시부모가 알랑방구기고 남편이 성실하고 집에 오면 아직 눈치를 보며 알아서 하지는 못해도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이었으니 결혼이 무난하게 이루어졌어요. 손이 귀한 집이라 아들에 대해서 유난 떠는 거 외에 시아버지도 동네에서 성품 좋으시다고 평도 있고 사회생활도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실 정도로 성실하셨으니까요. 결혼할 때 여자는 그 집 엄마를 보고 남자는 그 집 아빠를 보라는 말처럼 문제되는 게 없으니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인생은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가시밭길이라고 해야 하나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가 들어섰는데 그때만 해도 양가 집은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저희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은 아닌데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했었고 제가 먼저 결혼했기에 손주 보는 재미가 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서 부러웠는데 당신도 드디어 손주를 본다고 하시면서 부모님이 신나하셨거든요. 근데 시댁은 더했어요. 손 귀한 집에 결혼하자마자 선물을 안겨주니 이보다 더 복스러운 며느리가 어딨냐며 환대도 그런 환대가 없었거든요. 아직 배가 나온 것도 아닌데요. 시어머니는 배 태를 보면 역시 아들 배라고 만족해 하시는 등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네요. 마치 제가 대단한 업적이라도 세운 사람처럼 칭송받는 기분이었죠. 그런 시어머니의 기세에 시댁 친척들은 저를 둘러싸고 이 집안의 복덩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을 정도니까요. 어머님, 아직 성별은 모르니까 딸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유, 뭔 소리야. 당연히 아들이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아들 많은 집에서 딸이 나오기가 더 어렵다는 건 모르니? 걱정 마라. 우리 첫 손자 틀림없으니까. 얘는 애 들으면 서운할라. 그런 소리 말고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나오는 데만 집중해. 알았지? 그때마다 저는 웃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만약 딸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기뻐해 주실까? 불현듯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고해지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저는 더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 성별을 알 수 있는 달수가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함께 산부인과에 가자고 하셨어요. 어련히 너 혼자도 잘 갈까? 그거는 나도 알아. 너 걱정돼서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손자 첫인사하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셔서 결국 같이 가게 되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성별을 물어보더라고요. 성별을 알려주는 건 불법이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분홍색, 파란색 어떤 건지 색상으로라도.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고추 모양이 보이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고추였기에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며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병실은 뭐 작은 축제처럼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손뼉까지 치며 환호를 했고 남편은 민망한 듯 웃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놓은 표정이 역력했죠. 봤지? 아우,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 정말 아들인가 봐요. 아기용품은 파란색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아들이라는 소리였기에 그때부터 완전 저는 집안에서 왕으로 군림 아닌 군림을 했어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를 떠받들며 뭐든지 해줄 기세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태교 음식을 해다 주시고 무거운 거 들지 말라며 집안일도 다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힘들면은 안 되지. 왕자님이 뱃속에 있는데. 그래, 그거 조심해야 해. 저손자인데.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고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하게 됐어요. 출산일을 5일 앞두고 양수가 터졌거든요.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좀 더 자려고 누웠는데 고요한 그 새벽에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싶었는데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화장실로 갔는데 조금씩 나오는 물은 맑은 액체가 아니라 진녹색이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책에서 읽었던 위험 신호가 막 머릿속을 스치고 아이가 무사할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뭔진 모르지만 일단은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출산책을 봐서 알고 있었기에 우선 병원에 전화를 했죠. 양수가 터진 것 같은데요. 근데 액체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어머, 어떤 색상인데요? 녹색, 풀색 같은 거예요. 아유, 아이가 태변을 봐서 양수 기능이 잃어 터진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병원으로 가는데 걱정스러운 제 마음과 다르게 시어머니는 귀까지 입에 걸리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왕자님 성격 급하네.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새를 못 참고 질러버렸네. 아이고, 그것만 봐도 장군감이야. 자기 태어날 날은 지가 탁 정해버리잖아. 산부인과에 도착을 했더니 응급 상황이라며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태변을 보면 아이를 빨리 빼내야 하는데 촉진제를 맞아도 제 몸이 준비가 안 되었는지 도통 골반이 열릴 기미가 안 보여 결국에는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덜 풀려서 비몽사몽한 가운데 병실로 옮겨지는데 남편이 너무 예쁘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우리 공주님이라는 말이 들렸고 저는 당황해서 반문을 했죠. 아들인데 왜 공주라고 해? 아니야, 딸이야. 뭐라고?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초음파로 아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이가 손가락을 뱃속에서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으면 실체를 모르고 형태만 보이는 초음파는 그게 고추로 보이는 거였어요. 즉 고추인 줄 알았던 모양은 딸의 손가락이었고 애초에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던 거예요.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갓 태어난 아이를 감동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얼굴이 굳어져 버렸죠. 그러더니 이내 현실을 받아들이셨는지 10달 내내 기대감으로 살았던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악담 아닌 악담을 하며 지집의 성격이 얼마나 나쁘길래 예정일도 못 채우고 나왔냐는 등 저와 제 딸을 싸잡아 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술 직후라 몸도 정신도 지쳐 있었지만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어야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이고, 이게 뭔 일이니? 분명히 아들이었는데 고추 달린 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고 의사도 분명히 파란색으로 준비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손가락으로 오인해서. 뭐 그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기집애가 얼마나 성격이 나쁘면 애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똥 싸고 똥물에 뒹굴다 태어났지. 네? 어머니,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엄마, 산모한테 그게 무슨 악담이야. 그런 소리 할 거면 가. 면전에 대놓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니 남편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를 내쫓았는데요.
이미 손이 귀하고 아들을 낳아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의 길을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쫓겨났지만 문병으로 온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셨거든요. 아이고,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건강하긴 딸인데 뭐가 다행이야? 하도 저대를 낳고 딸이라고 괄시를 받아서 그런가요? 둘째는 낳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딸이면 얼마나 더 심해질지 생각도 하기 싫었고, 아들이라고 한들 이런 집에서 낳아봤자 큰애랑 차별만 있을 테고, 그건 애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마다 시어머니 난리도 아니었죠. 대를 끊기게 할 생각이냐? 응? 아직 은별이도 어린데요. 아니 어리니까 동생 보게 해야지. 왜? 고년이 동생 싫대? 왜 또 그 소리야?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엄만 그만 좀 신경 꺼. 야 이놈아, 왜 니네가 결정한다고 해? 며느리가 결혼했으면 대를 이어야지. 그게 도리지, 알아? 남편은 중간에서 애도 많이 쓰고 거의 안 보다시피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 동네가 같으니 말이 안 보이다시피 엮일 수밖에 없었고, 하여튼 뭔가 대놓고 큰일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살얼음판보다 약한 그 어디쯤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변화가 온 게 제가 10년 만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노총각이던 시동생이 띠동갑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면서 집안에 다시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들이겠지? 지난번에 그러시고도 또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야, 이번에는 틀림이 없어. 느낌이 달라. 나이가 있어서 임신은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 둘째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방심해서 그런지 30 중반에 늦둥이가 생겼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을 낳는다며 또다시 김칫국을 4발로 마시기 시작했고, 시동생과 띠동갑 곱디고 온 처자까지 가족이 된다고 하니 시댁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또 딸을 낳자 상갓집도 그런 상갓집이 없었지만요. 암튼 세상에선 딸 둘 낳은 걸 은메달이라고 하지만 이 시댁에선 정말 이 목메달이었어요. 살아있는 게 죄인인 그런 기분 말이에요. 축하의 말 대신 쏟아진 건 원망과 한숨뿐이었죠. 아이고, 또 딸이야, 또? 아, 정말 가랑이 사이에 달랑거리는 거 없는 딸이라고? 네, 건강한 딸입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우리 집 대는 끊어졌어. 망했네, 망했어. 엄마, 그런 소리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 소리 안 한다더니 또 왜 그래? 밥만 축내고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네 처한테 화를 내야지. 왜? 이게 어디서 툭하면 지 애미한테 큰 소리야? 출산 후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네요. 문제는 그걸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동서가 놀란 눈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새댁이라 아직 뭘 모르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독서를 고스란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죠. 형님, 괜찮으세요? 결국 참다 못한 동서가 제 눈치를 보며 한마디를 했지만 저는 대꾸할 힘도 없이 한숨만 쉬고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결국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기까지 했네요. 10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새로 들어온 동서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들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화살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갔죠. 어머니, 나가세요. 그렇게 제 꼴, 제 딸들 꼴 못 보시겠다면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안 가겠습니다. 자기야, 나 쉬고 싶어. 어머님 그만 나가라고 해. 큰애를 제왕절개로 낳은 터라 둘째도 당연히 수술해야 했고, 아직 마취제가 풀리지도 않아서 몽롱한 상태에서 기를 쓰면서 말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이 놀라면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았고, 동서도 덩달아 나가면서 병실에 혼자 남아서 참 씁쓸했던 기억이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 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차일피일 미뤘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걸 봤으니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아들 아니면 멸시당할 텐데 자신은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시동생을 통해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동서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손주에 대한 간절함이 커질수록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또 시간 나면 저에게 와서 하소연 아닌 분풀이를 하며 손귀한 집에 시집와서 대를 못 잇는 것도 모자라 대를 끊게 만들려고 작정했다면서 난리를 치셨고요. 어머니, 그거는 동서가 선택할 문제잖아요. 선택은 무슨 다 네 팔자 때문이지. 팔자 드센년. 생각해보니까는 네가 너희 집 아들 대를 끊는 기센년이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오빠들 결혼도 못하게 막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친정 오빠들 대를 끊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시댁 대를 끊었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집에 남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문 열리자마자 다짜고짜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바람에 외근 나갔다가 집 근처라 일찍 집에 들어와 안방에서 쉬고 있던 남편이 그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왜 시어머니에게 따지지 못했냐고 말하실 수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라고 계속 같은 말을 듣다 보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정말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한 번 되기 시작하면 바로 대꾸를 못하게 돼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따질 수 있는데 제가 그 순간 정신을 가다듬기 전에 지원군처럼 남편이 대신 말을 해줬던 거예요. 이년이 아들도 못 낳으면서 동서까지 아이를 안 낳게 만들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네가 딸만 낳아서 네 동서가 겁먹었다잖아. 다 너 때문이지. 너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재수 씨 임신 안 한 게 왜 이 사람 잘못인데? 제발 그만 좀 해.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이렇게 한 번씩 휘저을 때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돌겠다고. 어머나, 어머 성민이 너 집에 있었구나. 아직 시간이 이런데 어떻게 네가?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렇게 남편이 격노하며 집에서 시어머니를 내쫓으면서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또 찾아오면 위치도 말 안 하고 이사를 가버릴 거라고 제 대신 말해줘서 그나마 속이 시원했네요. 여하튼 그렇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더니 1년쯤 지나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는 축복이고 아이를 안 낳으려던 동서가 가진 것도 대단해서 축하한다고 전화해주고 형제들끼리는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만 문제였지 시아버지도 뭐 딱히 뭐라 안 하셨고 형제 우애도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는 무렵 아들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시어머니는 하늘을 날아가는데 기뻐하더라고요. 딸인데 손가락으로 장난치는 건 아닌지 여러 번이나 확인하면서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확신한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둘째 동서 바라기에 난리도 아니셨고요. 동서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로 극적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상냥해졌고 동서한테는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거든요. 저는 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으니 저 대신 시어머니 소원풀이 해준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드디어 이 시집살이 시지옥 끝내주려는구나 싶은 마음.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잘했어요. 형님, 정말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당연하지. 내가 못 낳은 아들 낳아서 다행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진심이시죠? 아유, 그럼 진심이지. 그리고 감사는 무슨 나도 동서 덕분에 어머니 아들 타령해서 해방될 것 같아서 고마워. 그때만 해도 정말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동서가 아들을 낳으면 시어머니의 관심이 동서에게로 옮겨가서 저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동서는 예정일 전 고생하기 싫다고 미리 입원해서 제왕절개를 했고요. 저는 임신하면 당연히 자연분만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태변을 보낸 바람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수술을 했기에 자연분만이 고생이라 편하게 수술한다는 동서가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저는 응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술했는데
동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같은 출산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죠. 여하튼 그렇게 낳은 조카는 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모습은 묘했어요. 저는 애를 둘이나 낳았지만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고생했다, 축하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으니까요. 오히려 딸이라는 이유로 원망만 들었던 제 출산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같은 시어머니,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축하를 해주고 저는 이만 가려는데 갑자기 동서가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평소 다정하고 예의를 차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형님, 가만히 있지만 말고 밥상 좀 차려와요. 뭐 좀 먹어야 정신 차리겠어요. 수술은 좀 쉬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순간 한 대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집도 아니고 병원이라 제가 아닌 병원에서 환자식이 나오는데 저를 지목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동서는 수술을 끝내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거든요. 어머, 동서 왜 그래? 수술했잖아. 방구 나와야 식사할 수 있다고 간호사가 말 안 해줬어? 기운 없어도 방구 나오고 간호사실에서 말하면 간호사가 알아서 챙겨줄 거야. 그러면 뭐 혹시 입이 심심해서 그래? 수건에 물 묻혀줄까? 원래 물도 안 되는데 목마르면 그렇게 물 축여도 된다고 간호사가 그랬거든. 혹시 수술 후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최대한 좋게 말했어요. 괜한 오해로 발끈해서 방금 출산한 산모를 서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산증인이잖아요. 딸 둘 다 낳은 날 시어머니에게 악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은데 동서도 그런 기억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서는 실수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말이 말 같지 않냐는 투로 어이없다는 듯 빈정대며 말했으니까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병원밥 맛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밥상 차리라고요. 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차리면 될 것이지. 거참 말 되게 많네요, 형님. 내가 왜 동서 밥을 차리냐고. 왜 그래? 어디 아파? 지금 뭐 나한테 하는 말 맞아? 동서가 왜 그러는지 영문은 알 수 없던 저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뭐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의아한 느낌이 더 들었거든요. 그러자 동서는 되게 불쾌한 듯 말했어요. 지금 제가 밥 차리라고 할 사람이 형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밥값 못하면 밥이라도 만나게 차려야죠. 당연한 건데 뭘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못 낳고 딸만 계속 낳았겠지만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인연이 미쳤나 싶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지만 저보다 어린 년이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었던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그 모든 악담을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내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마치 시어머니의 후계자라도 된 듯한 태도에 온몸에 치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동서 말을 듣고도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기가 막혔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동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동서가 낳은 진짜 애 아버지와 함께였죠. 다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의아했지만 당사자인 조카의 아버지와 동서는 서로 마주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으니 서로 막말을 일삼았고 잔치집 같던 시댁은 그 자리에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개판 5분 전이 벌어진 거였죠. 사실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남자들이 많은 집안이다 보니까 그중에는 안 좋은 길로 빠진 친척 오빠도 있긴 했어요. 집안과 관련된 일이니 어느 집 몇째라고 콕 집어 말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하자면 지금은 정신 차리고 지방에서 작게 정육 좀 하며 잘 살고 있으니
친척 오빠에게 안 좋은 댓글 다시는 건 좀 참아주셨으면 한다는 말만 덧붙일게요. 여하튼 서방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 가족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친척 오빠는 지방에서 산다며 가족 모임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자신이 전에 안 좋은 일을 했었기에 오기 민망했다는 걸. 그래서 일부러 더 불렀어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냐며 끈질기게 연락을 했더니 못 이기는 척 친척 오빠가 와서는 반가웠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저를 놀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우리 하나 못 본 사이 이제 완전 아줌마가 다 됐네. 야 길 가다 보면 너 못 알아보겠다. 아, 무슨 소리야. 나 아주 젊어. 어릴 때 오빠들이 못난이 공주라고 놀렸는데 이제는 공주는 아니고 못난이만 남은 것 같다. 장난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도 둘라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다지만 친척 오빠 장난에 마치 어린애가 된 듯 반박을 하며 아직 미모 안 죽었다고 한창 실랑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못 믿겠다는 투로 오히려 체념한 듯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는 그런 왜 무시 말투 있잖아요. 그렇게 친척 오빠가 말투를 바꾸니 저도 욱해서 얼마 전에 결혼식 때 사진을 보여줬죠. 오빠 봐봐, 내가 애 엄마라 꾸미지 못해서 그렇지. 봐봐 이렇게 풀 메이크업 하면 아직도 전화번호 달라는 사람이 줄을 선다고. 알아? 사실 제 결혼식 이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민 게 처음이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이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그래봤자 화장한 호박인데 뭐. 진짜 됐어. 그렇게 놀릴 거면 그만 봐. 야 근데 잠깐만 다시 줘봐. 예쁘다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마음에 보여준 사진으로 오히려 핀잔만 들으니 마음이 상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요. 친척 오빠가 놀라면서 다시 핸드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서를 보고 이 여자가 동서냐고 물으면서 한참을 보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뻐서 봤다. 나이 차이 꽤 나 보이는데. 띠동갑이야. 아 그래? 그리고 지나쳤는데 가끔 저에게 안부 전화하면서 별일 없지?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척 오빠가.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친척 오빠였다면 지나쳤겠지만 앞에서 말했듯 그러지 않은 오빠였으니 이상하다 싶었죠. 그때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한 번은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싶어 사촌 오빠를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화로 물어보면 또 얼버무릴 거고 가족들 모임에서 이야기할 것도 아니기에 정육점 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가본 적도 없어 겸사겸사 친척 오빠 가게에 놀래켜 주러 갔는데 생각보다 더 놀라는 친척 오빠를 보고 뿌듯하기도 했지만 뭔가 한편으론 또 이상했어요. 전화했으면 오빠가 올라왔을 거라며 반가움보다는 뭔가 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별탈 없이 이야기하고 둘러보는데 순간 가게 밖으로 낯익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왜 사람의 촉이 있잖아요. 정확한 실루엣이 아니어도 나 저 사람 아는 것 같은데 하는 촉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데 글쎄 동서였어요. 모자를 눌러 쓰긴 했는데 분명 동서라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친척 오빠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야 잠깐만. 왜? 이따 얘기해. 우리 동서 지나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무슨 일로 이 동네 왔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순간 뭐지 싶더라고요. 친척 오빠는 사진으로 한 번 봤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직감적으로 뭔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고 이래서 결혼식 사진 보고 말 아끼고 전화해서 무슨 일 없냐고 염탐했던 거냐고 따지듯 물어봤죠. 오빠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뭔데 그래 하나야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뭔데 말해봐. 친척 오빠는 사실 이 지역에 예전부터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었다며 동서가 형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반문을 했고 친척 오빠는 금방 전에 지나가는 거 봐서 알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모셨던 그 형님은 자기처럼 이걸 청산할 생각이 없었고 형수님은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청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남자 만나 결혼할 거라며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결혼이 잘 안 된 건지 결혼을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여전히 종종 오는 모습을 보며 늘 그렇듯 그냥 또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서방님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고 그 속에 동서, 아니 그 형수가 있었으니 친척 오빠도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여자의 촉이 무서운 게 동서의 임신이 떠오르면서 서방님의 출장이 잦는데 라는 의문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할 타이밍이 아닌데 임신을 했다는 건,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여전히 여길 내려온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가 막장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막상 동서가 아이를 낳고 보니 시동생을 닮은 구석이 별로 없는 겁니다. 시댁이나 주변에서는 외가를 탔다고 지 엄마를 쏙 빼닮았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미 친척 오빠로 인해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연인지 친척 오빠가 저를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빠가 모셨던 그 형님이었어요. 잠시 스쳤지만 동서의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탁 떠오른 겁니다. 딱 봐도 그림 나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동서 아이와 그분의 닮은 정도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동서가 저에게 그딴 말을 했을 때 밖으로 나와 친척 오빠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오빠, 그분 있잖아. 왜 그 오빠가 모셨다던 그 형님분 연락처 좀 알려줘. 왜? 무슨 일인데? 동서일 때문이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하나야, 그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미 끼어든 게 아니라 당한 거야. 당한 채로 있을 수 없잖아. 더군다나 내 남편 동생 일이야. 사실을 밝혀야지. 정황상 너무 뻔했던 게 그 사실을 알려준 후 친척 오빠가 마치 첩보원이 된 듯 동서가 내려갈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서 알려줬거든요. 임신 시기에 시동생과 함께 있던 날보다 거기 내려간 날이 더 많았으니까 매박이었던 거죠. 암튼 그렇게 그 형님에게 전화해 사정을 말한 후에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분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알았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간 변화들로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 추측하는 듯 했고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척 오빠를 말하고 사촌동생이라고 신원을 밝히니 의심보다는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형님이란 사람이 병원에 도착을 한 후 병실에 저와 함께 들어갔을 땐 예상하셨던 것처럼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분 건장하고 여기저기 험악한 그림도 몸에 좀 그리셨고 여하튼 누가 봐도 딱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이런 수작 부리려고 그동안 아프다는 핑계를 피했던 거냐? 아니, 나 모르게 내 자식 낳아서 뻐꾸기처럼 다른 새끼한테 키우게 하려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어머님 오해해요. 제가 전에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거예요. 뭐? 전에 알던 사람? 야, 너는 알던 사람이랑 자고 애까지 낳냐? 동서와 형님이라는 그 사람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이에서 무슨 상황인지 알려고 애쓰는 시어머니는 그 형님에게 아무 말 못하고 동서에게만 윽박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형님이 한마디 하면 깨갱하듯 눈치를 보셨는데 아유 참 그 모습이 정말 웃기기도 했고요. 개판 5분 전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유전자 검사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그 형님은요 조카를 보자마자 딱 자기 어릴 때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얘는 왜 타기를 했어? 누구 피 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동서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정말 그 형님이란 사람의 아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죠.
근데 웃긴 게 제가 큰애 낳고 하도 시집살이 당해서 둘째 아예 안 낳으려고 남편 보고 정관수술하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임신을 한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정자가 얼마 없었어요. 이런 경우 드문데 손이 귀한 집이라고 말했더니 아마 정자가 많지 않아서 임신 확률이 낮아서 그럴 거라고 말하기에 묵지 않았고 맘 편히 잠자리에 들었다가 10년 만에 늦둥이를 얻었던 건데 시동생도 그랬어요. 남편이 1년 동안 아이를 갖지 않아서 말하니까 동서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시동생이 답하면서 사실 나이가 있어서 결혼 전에 검사 받으러 갔었는데 남편과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우리는 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딩크까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이었으니 시동생도 반신반의하면서도 좋아했었는데 사실 자신의 애가 아니었던 거죠. 그 모든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드러누우셨고 시아버지는 당신 탓이라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결국엔 손 귀한 집이라고 그렇게 아들만 찾던 시댁이 정작 아들들은 아이 갖기 어려운 체질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집안은 풍비박산 날 듯 강렬한 폭풍이 지나간 후 며칠간은 정말 조용했어요.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죠.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연락이 없었고 저희 집도 어수선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세상 둘도 없는 며느리라며 저를 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야,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평생 강하기만 하셨던 분이 이렇게 약해 보이시는 모습이 처음이었거든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걸 보니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아니고 며느님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왜 그렇게 못된 말들만 했었는지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해. 상처가 커서 아예 개가천선하신 건지 몰라도 속 안 썩이고 묵묵히 자기 할 일 다 하는 저 같은 며느리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놈 키워봤자 며느리 잘못 들이면 뻐꾸기도 아니고 남의 새끼 키울 뻔했다며 당신 핏줄 천대에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동안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한꺼번에 치유되는 기분이 들긴 했죠. 물론 완전히 잊을 순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과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큰딸에게도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별아, 할미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이뻐하지 못해서. 할머니, 왜 울어? 난 괜찮아. 울지 마. 할머니 안 울어. 기뻐서 그래. 아유, 이렇게 예쁜 보물을 못 알아보고 할미가 지나칠 뻔해서. 이제 할머니가 우리 은별이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 다 해줄게. 정말? 나 할머니랑 놀러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은데 그래도 돼? 그래, 우리 은별이 할머니가 다 해줄게. 뭐든 말만 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손녀라도 딸의 딸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우리 딸은 사실 냉대당한지도 몰라요. 제가 중간에서 모르게 안 데리고 가거나 적어도 핏줄이니 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잊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참 대견하게 잘 컸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지금부터 좋은 추억 쌓자면서 어머니를 안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시어머니 대성통곡하며 아들 키워도 이런 공감이나 위안 없었다면서 다 늙어 손녀에게 위로받는다고 평생 함께 산 시아버지보다도 다정하다고 아주 손녀 바라기가 되셨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그 전까지는 손자만 기다리시던 분이 이제는 손녀가 최고라고 하시니까요. 가끔 시어머니가 손녀들과 노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릴 때 친정에서 받았던 사랑을 우리 딸들도 받는 것 같아서 뭉클했어요. 동서는 서방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형님이라는 사람에게도 팽당했어요. 너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 같다. 왜 오빠? 무슨 일 있었어? 그 형님 말이야.
일 접었어.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오늘 아침에 인사 왔다. 친척 오빠 말로는 그 형님이 정말 많이 상심하셨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분도 피해자인 셈이니까요. 그 형님도 충격이 크셨는지 하던 일을 청산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키울 생각했다는데 혀를 내둘렀다고 해요. 갔으면 오지나 말 것이지. 그동안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데도 상처받으신 듯 했고요. 시동생 역시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했으니 함께 그리는 미래도 의미 없다고 말하고 이혼한 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그 형님 나이가 있어서 아이는 자신이 키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 아유, 그렇겠죠, 오빠. 뭐 떳떳하다고 애를 덥석 키운다고 하시겠어? 그래 맞다. 아빠여도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한숨만 푹푹 쉬시다가 동네 소문 다 나서 그 얼굴 들고 못 다니시겠는지 다른 지역 가신다는데 아이 내가 괜히 짠하더라. 그러게 어떻게 보면 그분도 피해자인데 아유 참 그렇다. 자신이 떳떳하게 못 사는데 늘 불만이었으니 이런 자기를 아빠라고 받아주지 않을 테니 아이를 키우지도 양육비를 보내지도 않겠다며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고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친척 오빠가 철이 없는 게 다행이라 제가 이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음을 기뻐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뭐 어떡해. 자업자득인 걸 어떡해. 세상 재밌어하는 표정으로 시시콜콜 보고하는 모습을 아마 청취자분들이 봤으면 웃었을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동서는 친정에서 지낸다고 해요. 친정에서도 매일 잔소리 듣고 있다는데 갈 데 없으니 뭐 어쩌겠어요? 형수님, 저는 이제 결혼 안 할 거예요. 왜요? 꼭 모든 여자가 동서 같은 건 아니에요, 서방님. 저도 알아요. 형수님 같은 여자도 있다는 건. 그래도 제 인생의 결혼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아, 결혼이 뭐 별거라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해봤으니까 된 거죠 뭐. 그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집착과 우리 딸들에 대한 집착이 좀 더 심해지셨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아들이 아니라 제삿밥은 못 얻어먹겠지만 하는 아쉬움은 있으신데 그마저도 살았을 때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말로 단도리를 제대로 하셨는지 손녀들과 웃는 일상을 그저 감사해 하세요. 그 후 남편이 속을 썩인 게 아니고 핸드폰을 너무 오래되어서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날 손녀들하고 늦게까지 놀고 자다 간다고 시어머니가 오셨던 날이라 제가 걱정을 하면서 발 동동거리는 모습을 다 보셨거든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 등짝을 때리며 하신 말이 정말 웃겼어요. 이 고추 떼버릴 놈아. 아이 엄마,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마누라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손은 장식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빌려가지고 전화를 했었어야지. 그 말이 어찌나 웃었던지 그 고추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다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고추가 있어야 아들이라며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더니 이제는 그 고추 때문에 골치라며 때리시는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했죠. 그날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평생 아들만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 아들을 때리면서 며느리 걱정시켰다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같으신 분 없겠지만요. 결국 사람이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전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아들만 소중히 여기시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셨던 거죠. 이제는 혈육보다도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딸들도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 하세요. 저도 이제는 마음 편히 시댁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들, 딸 바라지 말고 사람 자체가 귀한 요즘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